잘 쉬셨죠? 그러면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학습된 무기력 보도록 하겠고요. 네, 9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학습된 무기력, 네, 출제됐고요. 얘도 출제가 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서.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출제되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자기 효능감이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 네, 자신감이 없는 경우, 나 이거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뭔가 자신감이 없고, 나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이 부분을 우리가 상황 통제력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는 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학습하게 된 경우에 교재 보시면은 결과 이후에도 뭐예요? 유사한 상황에서 또 똑같이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누가 실험을 했냐면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요. 이따 보실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 강아지를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 첫 번째 그룹의 강아지한테는 전기 충격을 우선 먼저 줘요. 근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스위치 같은 게 있어서 이 전기 충격이 올 때 코로 가서 이렇게 강아지가 누르면 전기 충격기가 꺼져요. 요거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 고전적 조건 형성의 1단계를 먼저 요걸 학습을 시켜요. 얘는 요걸 배우고 얘는 없어요. 차단기가. 그러니까 못 꺼 얘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전기 충격이 오면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배운 거야. 얘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자, 그래서 연구를 할 때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연구가 아까 그거예요. 전기 충격의 여부가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요거를 학습을 한 거야, 지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코로 가서 그 버튼을 누르면은 꺼지는 거죠. 뭔가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가 나한테 어떤 일이 발생이 돼도 내가 그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스탑 버튼을 누르면 얘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거를 학습을 했어요. A개는. 자, 근데 B개는 뭐예요? 내가 뭘 해도 안 돼. 전기 충격이. 상황 통제가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배운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됐냐면 얘네가 아까 같이 있었잖아. 이렇게 A, B가. 근데 A가 가서 여기 있던 뭐 개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얘가 껐어. 그러면은 같이 B에 있던 세트로 있던 얘도 꺼져요. 얘가 만약에 안 껐어. 그럼 얘도 안 꺼져. 그러니까 얘의 고통의 여부는 이 옆에 있는 짝꿍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B가 학습을 이 스터디 1에서 먼저 배우는 거야. 그리고 다시 스터디 2에서 두 번째 연구에서 이게 충분히 학습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상자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상자를 바꾸고 소리를 먼저 알려줘. 그러면은 전기 충격이 온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야. 그때 A개는 경고음이 들릴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습이 여기서 일어났으면 여기에 이제 뭔가 칸막이를 해놨어요. 그럼 여기 이제 전기 충격이 오고 여긴 전기 충격 그 코일이 안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뛰어넘는 거야. 전기 충격을 먼저 받기 전에 먼저 이렇게 뛰어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뭐가 됐어? 나의 운명이 아까 계속 누구한테 달려있었어요? 내 짝꿍한테 달려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자, 다시 그 그림을 아까 앞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이거를 처음에 얘를 먼저 배운 다음에 이거를 조작적 조건 형성을 한 거죠. 고전적 조건 형성을. 여기 스터디 1에서. 요거를 한 다음에 이제 대피 공간에다가 했을 때 얘네는 모두 다 대피했어요. 다 이 전기 충격이 오기 전에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간 거야. 근데 얘는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오는 전기 충격을 다 받은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안 배웠어도 얘는 도망가요. 왜냐면 이게 나한테 생명의 위협을 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들이 그냥 있었잖아. 근데 왜 그냥 있었던 거예요? 통제 불가능. 이 상황이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는 관찰, 인지예요. 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뭘 한 거야? 내 행동을 여기서 탈출시키지 않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사람이 만들었고,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용어를 만들어냈고요. 이 책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자, 만들어냈고, 자, 여기서 이 사람이 굉장한 걸 또 발견해요. 요것도 발견해요. 여기서 두 마리는 안 배웠는데 탈출했어요. 이 사람이 긍정심리학 대가로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긍정심리학, 지금 우리가 앞에서 뭐 기초심리학, 응용심리학 뭐 봤는데, 응용심리학에 뭐 산업심리학, 무슨 심리학 막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심리학이 긍정심리학이에요. 최근에 이제 나온 심리학 중에. 다른 것들은 이제 한 뭐 20세기 초반부터 됐고,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거에 시초가 됐어요. 안 배웠는데도 갔어. 두 마리는 뛰어넘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학습된 낙관성, 네, 요렇게. 그래서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얘는 이걸 배운 거잖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배운 거죠. 근데 얘는 못 배웠잖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만 배웠잖아. 회피 학습을 우리 앞에서 도피 학습하고 회피 학습 배웠죠? 지난 시간에. 회피 학습이 언제 일어나요?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혐오 조건하에서 두 개 있었어요. 회피랑 도피. 근데 회피는 뭘 배워야지 일어나? 회피는. 도피를 배웠을 때, 도피. 이 경험을 했을 때 회피가 일어나는 건데, 도피를 배웠으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이제 충격을 안 받아도 회피를 하는 거죠. 이 회피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계속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거를 우울증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치료하는데 이제 활용을 했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인지 학습을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인지와 관련돼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지적인 부분의 파트에 나와 있는 거고, 반두라 아니고요. 네, 마틴 셀리그만이에요. 학자를 자기 효능감은 반두라가 맞고요. 네, 학습된 무기력은 마틴 셀리그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보시면은, 자, 이 현상,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 이거는 유기체가 강화가 뭐예요? 강화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처벌이니까, 얘는 이제 전기 충격이니까 처벌이겠죠. 보상이 아니라. 강화가 제어 가능한 것으로 지각할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뭐예요? 자기 효능감이 높거나 낮거나, 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게 자기 효능감이잖아. 내가 이 상황을 충분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런 나의 어떤 그 효능감에 대한 지각, 요게 고전적, 도구적이 조작적이잖아요. 조작적 조건 형성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그 부분을 이 연구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반응하고 강화, 수반성, 이게 뭐예요? 인과관계잖아. 수반성이 인과관계잖아요. 근데
앞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하고 그 조작적 조건 형성이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반성도 중요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수반성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 예측력이에요. 생각과 관련된 것들. 근데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강아지가 가지고 실험을 한 거긴 하지만 이런 실험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동물학대인데 지금은 못하죠. 그래서 유명한 거야. 옛날 실험들이. 왜냐면 지금 못하거든 이런 실험들을. 그래서 자 이게 강아지, 유기체들이 그런 사고 예측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인지력을. 자, 학습했죠? 아까 두 개라고 했잖아. 하나 학습했잖아. 전기 충격이 오면은 피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없거나 수반성, 판밀기. 판밀기가 그거 끄는 거예요. 버튼, 전기 충격. 근데 얘를 하면은 전기 충격을 안 받죠. 요거를 인과관계를 배운 거야. 이 수반성을. 그런데 이게는 뭐예요? A그룹은 수반성을 배웠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멈출 수 있다, 없다를 배웠죠. 그럼 이 상황의 통제력을 배운 거야, 수반성을. 근데 B계는 그걸 못 배웠죠. 내가 뭘 해도 바뀌지 않아, 이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인생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쵸?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 뭐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쵸? 내가 뭘 해도 이 상황이 안 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학습된 무기력이야. 내가 뭘 해도 나아지지가 않고, 근데 이 강아지는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부터 배우지 못했죠. 처음부터 배우지 못해서 다른 상황이 됐잖아요. 스터디 2는 이제 이 상황을 강아지가 넘기만 하면 행위를 하게 되면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분명 다른 국면이 전환하게 되는데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배우지 않아서 처음에 그 어떤 수반성을 예측력을 갖지 않아서 다른 상황이 됐는데도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서 수반성이 인지적인 부분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학습된 무기력은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여기 요 분이 하셨어요. 이런 거는 저작권 안 걸리겠죠? 사진은? 워낙 여기저기 많이 있는 사진이니까. 학습된 무기력 우리가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슬픈 부정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은 누구나 그쵸?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게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계속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면은 그렇게 되기도 해요. 자, 마틴 셀리그만. 이 사람 긍정심리학의 아버지고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건 약간 뒷얘기인데 원래 좀 되게 그 전에는 이 연구할 때는 좀 말랐어요. 말랐는데 지금 되게 이렇게 좀 풍채도 좋으시고 그쵸? 이분이 긍정심리학 하면서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이렇게 쪘어요. 심적으로 편안해지셨나 봐. 그러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 연구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원래 이렇게 좀 우울증 관련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그걸 한 30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얘기했나요? 막내딸 얘기? 안 했나요? 네. 막내딸이 이렇게 잔디밭에서 자기네 집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거를 봤는데 이제 뭐 다른 두 딸은 좀 더 컸나? 뭐 하여튼 막내딸이 되게 좀 어렸대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 근데 자기만 나타나면 우리 집에 자기만 무슨 먹구름을 끼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뭐 이렇게 할 일도 많고 뭐 일도 많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냥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은 자기네 가족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 그래서 그 두 마리 개를 찾았잖아요. 아까 전에.
저 개들은 대체 뭘 갖고 있을까? 분명히 그 수반성과 어떤 통제력을 배우지 못했는데 있는 거죠, 뭔가. 그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다른 힘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뭐 이제 긍정심리학, 회복 탄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가지면서 이제 학습된 낙관성이라고 하는 그것도 책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요거는 네, 그냥 우선 네, 한번 보세요. 6주 때는 아기가 6주가 됐을 때는 이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모빌이 있을 때 쳐다만 보죠. 네. 근데 한 10주 되니까 10주면 한 2달? 네. 움직이진 못하지만 어쨌든 물체 지각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한 3달 정도 되니까 12주 되니까 이게 이렇게 갈 때마다 딱 타이밍에 맞춰서 가까이 왔을 때 발로 이제 이렇게 차는 거예요. 맞춰서.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차죠. 한 13주? 한 일주일 사이에도 딱딱 맞춰서 찰 수 있어요. 이게 좀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유아 모빌 연구를 했었는데 A 집단의 아이들한테는 머리를 돌리면 그 애기 침대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데다가 애기 침대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놓고서는 이제 위에 똑같이 모빌을 해놓고 애기가 머리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스위치가 이렇게 딱 하면 온오프가 있어. 근데 이제 아이들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꺼지고 켜지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우연찮게 됐는데 그 우연찮게 쥐가 그 랩에 찾은 것처럼 버튼을 눌렀던 것처럼 이게 애기들도 어떻게 하다 알게 됐는데 재밌어. 이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하는 거야. 얘는 알게 된 거죠. 통제력이 생긴 거죠. 근데 B는 없어요. 버튼이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얘는 안 본다는 거야. 안 쳐다본다는 거야.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뭐야? 통제력이야.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통제력을 갖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2개를 봤는데 하나는 자기 효능감이고 하나는 학습된 무기력인데 굉장히 다른 용어인 것 같지만 얘네가 갖고 있는 게 결국에는 내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지각하는지 하지 못하는지예요. 하나는 물론 자기효능감도 내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기효능감이 낮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학습된 무기력은 그걸 배워서 이후에 어떤 다른 상황이 왔을 때도 우리가 그걸 못한다라는 거죠. 죄송한데 이제 인강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은 배포를 못 해드리고 저희 딸내미거든요.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97페이지 밑에 네. 옆에 아까 그 학습된 무기력 옆에 그 마틴 셀리그만 꼭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쳐주시고 옆에다가 우울증도 하나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이 학습된 무기력 요 얘기를 하면서 유명해지긴 했는데 요거를 이 사람이 어디서 발견하냐면 우울증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정신병리적인 것들 아니면 심리적인 것들 거기에서 이제 우울증 기제하고 비슷하다 얘기를 하면서 그 전부터 원래 우울증 좀 연구했던 학자인데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를 했어요. 자, 다음은 이제 거울 시스템이고요. 거울 누런 시스템. 우리 앞에서도 거울 누런 봤었죠? 똑같은 거예요. 네.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들 가운데서 네,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뭔가를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사회적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을 때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딨냐면 전두엽하고 두정엽 네, 그런 약간 사이에서 이제 발견이 됐어요. 네, 요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원숭이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원숭이한테 그 건포도였나?
건포도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건포도 같은 거를 주면은 이제 그거를 먹을 때마다 여기 원숭이 두뇌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 자극 이렇게 두뇌 이렇게 자극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 그걸 붙여놨는데 이게 딸깍 소리가 난대요.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그 뇌가 움직이면은 그 기계 자체에서 딸깍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우연찮게 연구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원숭이한테 줄 먹이를 먹었대요. 근데 계속 어디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서 얘네한테 지금 먹이 주는 시간이 아닌데 계속 딸깍딸깍 소리가 나서 봤더니 다른 동료가 건포도를 계속 앉아서 먹고 있었던 거야. 원숭이 줄 먹이를. 근데 그걸 쳐다만 보는데도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원래는 이 거울류런을 발견하려고 이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데 되게 우연찮게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미러링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연구자들이 이제 찾게 되면서 요거 영장류의 두뇌에서 발견되는 세포. 근데 이게 가끔 어떤 데서는 아이스크림으로 되어 이게 저도 처음에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요. 이거 배울 때 하도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책들에서 다 연구자들이 점심시간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들어왔는데 그 원숭이가 보고서 갑자기 그게 딸깍딸깍 소리가 났다. 약간 와전된 거고 나중에 이거 연구자들이 실제 다른 데서 그 인터뷰한 거에는 그거 뉴욕타임즈에서 약간 오버한 거라고 와전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자기네 연구실에서 아이스크림 못 먹는다. 건포도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요 거울신경원이 원숭이가 음식이 닿을 때처럼 동물이 한 행동을 수행할 때마다 다른 원숭이를 볼 때, 이게 관찰학습이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학습이 되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거울 뉴런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그런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굉장히 기쁘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내 뇌에서는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막 무섭거나 극적인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막 좀 막 피하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내 두뇌에서도 같은 시스템이 지금 신경 시스템들이 발화하고 있는 거죠. 거울 뉴런 시스템이 이런 관찰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얘를 어디를 줄을 쳐야 될까요? 동그라미 1번을 쳐야 될까? 2번을 쳐야 될까? 사실 둘 다 같은 내용이어서 그쵸? 1번하고 2번이 둘 다 같은 내용인데? 짧은 거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2번이 나을 것 같아. 타인이 수행하는 특정 운동이나 행위를 관찰할 때 일어나는 요거를 거울 뉴런 시스템이다. 관찰학습을 하고 있는 동안 활성화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관찰학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예측할 수 있는. 그러면 인지적인 능력이 있으려면은 뭐가 필수여야 돼? 사고하는 능력, 사고력, 의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뇌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관찰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관찰을 할 때마다 행동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갖고서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서 의미 있는 맥락, 환경에서 수행을 할 때 더욱 활동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보는 것만으로도 거울 뉴런이 발생이 되지만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서 어떤 환경에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내 거울 뉴런이 작동을 하지만 내가 실제 도서관 가거나 학원 가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작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우리가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얘가 움직이니까 거울 뉴런이 작동을 하니까 우리가 공감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모방하고 배우고 이게 꼭 공감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거울 누련이.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관찰학습 이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뭔가를 관찰을 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선택적으로 하나에 집중을 해서 선택적 지각을 하는 거죠. 우리 그 지각 파트에서도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주의 집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단계에서 이제 대리 강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뜨거운 뭔가가 올라올 수 있죠, 막. 막 해보고 싶고,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이렇게. 저희 딸내미가 요새 이런 것 같아요. 그 아이돌 나와서 TV에서 막 춤추고 막 이러면 이 대리강화가 혼자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혼자 막 자기가 마치 아이돌이 된 것처럼 막 뜨거운 무언가가 일어나면서 주의 집중 단계가.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행동하는 사람, 모델 아니면은 뭐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대상물이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서 이제 보는 동안 우리 안에서는 내적인 어떤 뭐 감정적인 부분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리고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관찰한 거를 그대로 다시 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배운 거를 써먹으려면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이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뭐 야구나 골프나 수영이나 어쨌든 이분들은 좀 더 빠른 시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한 거를 모니터링 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어떤 그 행동 같은 것들을 체킹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새로운 어떤 방법적인 것들, 스킬적인 것들을 보려고 할 때 영상을 보시겠죠. 영상을 보는 단계가 지금 주의 집중 단계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나의 어떤 스윙이나 어떤 자세를 조금 바꿔보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 뭐 여러 가지 자세 중에서 내가 다른 자세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 자세를 기억해야 되죠. 주의 집중 단계는 자세히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억 파지 단계에서 내가 봤던 거를 기억해내고 부호화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꼭 운동에만 해당이 되진 않고요. 지금 이건 관찰학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학습을 하는 이 단계는 주의 집중 단계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뭔가 뭐 집에 안 가시고 아까 전에 제가 그거 풀어보라 그랬죠. 쉬는 시간에. 만약에 그걸 푼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푸는 거니까 이게 기억 파지 단계죠. 그 블링크에다가 이제 빈칸에다가 뭘 써야 되잖아. 다시 재생해내야 되잖아. 내가 봤던 것들을.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운동 재생인데 실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행위적으로. 근데 이게 행위적으로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행위적으로 하는 거 말고 상상으로 하는 거, 시뮬레이션으로만 하는 거. 네. 운동이다라고 하면은 운동선수들이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한 거를 스킬을 몇 가지를 자기한테 접목해가지고 할 때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똑같은 자세를 뭐 진짜 수천 번씩 수만 번씩 해보기도 하는데 그거를 조용히 이제 눈을 감고 스스로 한번 재생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정신적 시뮬레이션도 이 운동 재생 과정 안에 들어가고 생각보다 이 시뮬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연구들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거와 시뮬레이션을 하고 난 후에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하고 난 후에 실제 행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근데 이 얘기는 운동에만 해당되진 않고요. 다시 학습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문제를 푸는 거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학습한 내용을 눈을 감고 눈을 뜨던 근데 눈을 감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게 목차들이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더 산출이 잘 되는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울 건데 그래서 공부하실 때 사실은 집에 가실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거를 순서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순서대로 쓰는 것보다 순서대로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더 잘 남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얘를 운동 재생 단계. 그 다음에 동기가 뭐예요?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다 배웠는데 실제 그걸 할 의향이 있는지, 그럴 마음이 있는지, 그런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진짜 그 행동을 실천할 마음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겠지만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거 알려주고 해보라고 해도 본인이 할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그쵸? 자, 그래서 관찰학습은 주의 집중, 기억, 네, 운동재생, 동기, 네, 이렇게 얘네는 다음 중 관찰학습의 과정 중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요 1, 2, 3, 4가 그 선다형으로 나올 수 있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사실은 좀 부가적인 거여서 한번 뭐가 있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요거 네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는 잠재학습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관찰학습인데 앞에서 관찰학습, 잠재학습, 통찰학습 각각 다른 학자고 근데 이 부분이 뭐라고요? 인지와 관련된 것들. 우리가 이제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근데 이제 관찰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반두라가 얘기를 했고요. 자, 잠재학습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자, 얘는 누가 얘기했어요? 얘는 톨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교재 보시면은 잠재학습이란 네모 치시고요. 네, 쭉 줄을 그시면 돼요. 무언가 학습이 됐는데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어떤 시점까지 그게 진짜 나와야 되는 어떤 시점까지 행동적 변화로 표출되지 않는 학습을 우리가 잠재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발달하고 성장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눈에 안 띄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딱히 써먹을 데가 없어서. 근데 어떤 시점에 그거를 써먹을 때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잠재학습. 이거 잠재학습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제가 예전에 그 20대 초반 때 이제 회사 다닐 때 돈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정말 이렇게 다가구 주택인데 툭하면 겨울만 되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보일러 열선이 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출근해야 되는데 물을 트는데 이게 얼어가지고 이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주인집에 올라갔더니 불러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거 보일러 이제 고쳐주시는 분을 불러야 된다. 이제 그분이 하늘검 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걸 뜯은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 갖다 넣으니까 얼음이 쏙 하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분 출장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녹으면서 안에서 파이프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을 때도 신혼 때 되게 조그만 원룸에 살았는데 그 원룸도 엄청 추웠어요, 정말. 근데 거기도 맨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어느 날 남편은 그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곱게 자라셨나 봐요. 그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군대도 갔다 왔는데 왜 그런 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호들갑 떨면서 물 안 나온다고 어떡하냐고 해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이게 해결을 하니까 갑자기 저는 이제 여전사의 모드가 된 거죠. 근데 뭐예요, 이게? 사실 제가 써먹으려고 이걸 배운 거는 아닌데 몇 년 동안 그걸 쓸 일이 없기는 했어요. 또 이제 다른 집으로 이제 이사를 했을 때는 그 집에서는 그런 상황이 필요가 없어서.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또 필요했을 때 이미 습득하고 있었던 게 그냥 또 발현돼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잠재학습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얘가 3번에 보시면은 조작적 조건 학습에 인지적 요소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얘도 역시 우리가 뭔가 배울 때 그냥 아까 전에 이제 관계 수반성 뭐 이런 거에도 예측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지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다. 근데
이 사람 역시 톨만도 조작적 조건 형성이 그냥 일어나진 않았을 거야. 강화나 수반, 행동을 계속 증가시키거나 행동을 줄이는 것들이 뭔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더 좋은 걸 받으니까 혹은 나한테 나쁜 결과가 생기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그 동물들도 행동을 더 많이 하거나 더 줄이거나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강화나 조건 형성 자체로만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 얘네도 생각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죠. 동물도. 그러면 인지적인 부분이 분명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제 연구를 하죠. 네. 네, 연구를 하는데 요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갈까? 연구부터 보죠. 네, 연구를 하는데 자, 보시면은 집단 A가 지금 12일 동안 뭐래요? 쥐를 미로에다가 넣고 12일 동안 맨날 뭘 줘요? 먹이를 줘요. 그랬더니 학습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제 뭔가 배우는 거야. 뭘 배웠겠죠? 응. 그리고 B집단은 이제 12일 동안 뭐래요? 먹이를 아예 안 줬어. 네. 근데 이제 출구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출구를 잘 못 찾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집단은 10일까지는 먹이를 안 주다가 11일부터 먹이를 주는 거야. 근데 10일까지 먹이를 안 줬을 때 쥐들이 미로에서 뭘 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출구 앞에서? 아니, 그 입구 앞에서만 있진 않았겠죠. 얘네도 막 계속 활동성이 있는 유기체다 보니까 뭔가 계속 10일 동안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11일째부터 먹이를 주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적으로 빨리 나온다라는 거죠. 오류 없이. 그 미로를 탈출하는 게. 자, 요거를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이런 미로에다가 넣은 거예요. 근데 넣어놓고서는 A 집단은 뭘 했어요? 탈출할 때마다 맨날 여기 입구에다가 탈출하면은 축하합니다. 그러고 입구 앞에서 뭘 먹는 거예요? 보상으로 손다이크에서 고양이가 먹이 먹은 것처럼 먹이를 먹는 거죠. A 집단. 이게 A 집단이죠. 이게 10일이죠. 자, 맨날 학습을 한 애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이게 점점 실수를 안 하고 빨리 나오는 비율인데 길을 점점 빨리 안정적으로 빨리 찾아가는 거죠. 실수가 점점 없어지잖아. 근데 B는 먹이 안 준 애들인데 얘네도 찾아서 나오긴 나와. 여기에 있기 싫으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막 되게 빠르거나 되게 느리거나 빨리 나올 필요도 없고 늦게 나올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C집단은 어때요? 10일 날. 이때까지 먹이를 안 주는데 먹이를 안 줬을 때는 별로 그게 없어요. 오류 반응이 낮아지거나 이런 게 없는데 갑자기 낮아지죠. 갑자기. 이틀 사이에 뭔가 확 깨달음과 통찰이 일어나면서 확 낮아지죠. 갑자기.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찾았냐면 10일 동안 얘네가 그냥 있던 건 아니다. 이 안에서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릿속으로 이 지도를 그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인지도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머릿속에서 느끼는 인지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도식화. 정신적으로 뭔가 만들어낸 거죠. 이런 이미지를. 이 쥐들이 자기 머리에다가 이 미로를 지도를 그린 거예요. 정신적 표상. 네. 자, 그래서 잠재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습되었으나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으나 굳이 먹이가 없으니까는 B그룹에 있는 쥐들처럼 빨리 나올 필요도 없고 뭐 늦게 나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10일까지는 실수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근데 먹이를 주니까 빨리 나가야겠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길이 어딘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행동적 변화로 표출되지 않다가 어떤 시점에 필요할 때 행동적으로 표출되는 걸 우리가 잠재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 이 사람 이제 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여기까지는 행동주의였죠. 이전에 행동주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들 중 한 사람이고요. 자,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인지적 접근에 대해서 최초로 제일 먼저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보상이 없는 경우에도 잠재학습이 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보상이 없을 경우에 활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 강화가 주어지면은 행동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인간한테는 있죠.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매일 앉아서 공부를 하진 않죠. 특히 어린 친구들은 더 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운 어떤 학습적인 부분들을 모르진 않죠. 근데 뭔가 강화를 주죠, 엄마가. 너 지금 이거 하면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면 이거 하면은, 아니면 뭐 강화가 처벌이 될 수도 있죠.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못 자. 그래요. 잠을 안 재우는 건 안 되고, 얘제가. 네. 뭐, 어쨌든 뭘 하면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든지, 뭐 이런 강화를 줄 수가 있죠. 그럼 앉아서 하죠. 이미 알고 있고, 그냥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집을 다 풀 수도 있는 거야. 뭐 10분 안에 풀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동물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학습한 것임을 보여줬다. 이 실험은 요런 거.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인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고 뭔가를 어떤 생활 패턴 안에서 자동적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지도를 그려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지도 시험에 나오니까는 꼭 좀 기억하고 계세요. 동그라미를 꼭 쳐놓고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책에는 요 실험만 나와 있는데, 지금 요것만 한 건 아니고요. 다른 것도 했겠죠. 인지도라고 하는 개념을 요거 하나로 해서 만든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이게 언제 온 거야? 네. 오, 1946년도 연 거야. 이 사람이 쥐를 이 실험 하고 난 다음에 또 했는데 우선 요거를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먹이가 여기 있어요. 네. 먹이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인지도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 이거 연구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한번 학습을 시키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한번 학습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고전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학습을 했으면 여기에서만 반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학습한 쥐를 여기다가 그냥 넣었을 때 지금 여기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이 통로를 막아버린 게 뭐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12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막았어요. 근데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은 CS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건 자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거되죠. 그러면은 그 논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이게 행동주의 원리로만 인간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없어진 상황이라고 하면은 소과가 되거나 다른 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뒤를 돌아오거나 우왕좌왕하거나. 근데 이 쥐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얘네 논리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여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길 가봤는데 여기가 막혔으면 여기나 여길 가야 되는 거죠. 11시나 1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그 쥐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지금 먹이가 몇 시 방향이에요? 이 사람이 똑같이 이쪽 방향에다가 놓은 거야, 먹이를. 근데 쥐가 여기를 한번 가봤다가 막히니까는 여기나 이 길로 안 가고 9번, 8번, 7번으로 안 가고 바로 5번 길로 갔어요. 이게 뭐냐면 감각적으로 여기를 갔다 온 쥐는 여기에 먹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지도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이건
이쯤에 있을 거야, 2시 방향쯤에 있을 거야 하고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인지적 표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정신적 표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인지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먹이를 저장하는 동물들 중에 지들이 원래 근데 좀 이렇게 길을 되게 잘 찾는데요. 뭐 여러 동물들 중에 각각 자기네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타고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미국에 무슨 작가맥이라고 있대요. 근데 그 미국 산악 지역에 6,000개 지역에다가 이렇게 소나무에다가 먹이를, 자기네 식량을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다 갖다 놓은대요. 다 갖다 놓는데 그걸 그 생물학자가 연구한 거겠죠. 이렇게 얘네를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80% 이상이 먹은 음식이 아직 남아 있는 곳을 정확하게 기억을 한대요. 그 6,000곳에다가 다 씨앗을 뿌려놔도. 그래서 가장 기억력이 좋다라고. 근데 이렇게 먹이를 좀 뿌려놓고 먹이를 저장하는 동물들이 이런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분포해 놔야 되잖아요. 한 곳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런 약간 인지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은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통찰학습까지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기 전에 예의 시사점. 네. 여기서 출발. 여기서 종료.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단순하게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인지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에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은 그걸 아는 거하고 어떤 결과. 단순하게 행동주의는 우리가 자극이 오게 되면 반응하게 되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극이 있었을 때 어떤 그 결과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수단하고 목적, 어떤 인과성, 수반성 이런 것들을 머리로 다 인지적인 부분으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럼 인간은 더 잘할 수 있겠죠? 더 잘할까요? 과연? 자, 그래서 조건 형성의 어떤 경험들이 특정 상황이나 특정 반응 수행이 되면은 우리가 보상이 올 거라는 걸,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이런 결과, 이런 보상이 오겠지라고 하는 거를 인지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올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가 올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뭐가 돼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겠죠. 어떤 믿음이 이제 확실해지면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뭔가 내가 이걸 할 거라 내가 이걸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걸 했을 때 이건 당연히 올 거야. 온다. 난 저걸 얻는다. 확신이죠,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1시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는 한 20점 정도 올라갈 거야. 지금보다 한 성적이 20% 향상이 될 거야. 내가 지금 1시간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난 분명히 성적이 20% 올라. 확신과 우리의 행동의 차이가 있죠. 네. 뭐뭐 할 것이다와 뭐뭐 한다는 내 행동의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요. 네. 이 톨만의 잠재 연구는 이런 인지도라고 하는 정신적 표상. 요 정신적 표상이 인지도예요. 정신적 표상, 인지도, 톨만. 쥐미로. 자, 미로를 기억하시고요. 막 이상하게 생긴 이런 미로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 미로를 쥐가 머릿속에 넣는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너무 긴데 이걸 하고 조금 다음 시간을 좀 짧게 할게요. 자, 중간에 끊기가 좀 그래서 손다이크가 뭐 했어요? 손다이크가 누구랑 했어요? 고양이랑 뭐 했어요? 문제박스, 효과 법칙. 자, 근데 손다이크의 이 문제박스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르게 생각했어요. 얘를 그냥 단순하게 이게 뭐야? 박스 안에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뭔가 고리를 만들어 놓고 고양이가 이 고리를 열면은 나오는 거죠. 그럼 먹이 주고 열고 나오면 먹이 주고 열고 나오면 먹이 주고. 근데 문제가 너무 쉽다라는 거야. 배우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조금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 동물들이 조금 사고할 수 있는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할 수 있을까? 요거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그 다음 단계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자, 이거를 통찰학습이라고, 자, 보시면 누가 했냐? 킬러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이거 어디서 봤을까? 킬러를. 여러분 봤어요, 킬러를. 배웠어. 되게 순삭 지나갔는데,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순삭 지나갔지만, 네, 봤어요. 자, 통찰학습.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죠. 근데 우연히, 네, 하다 보면은 성공을 얻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봤던 이 손다이크의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였던 거예요. 킬러가 봤던 거는. 뭐 아니면은 조작적 조건 형성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나와 이 사람 간의 관계도 문제지만 이렇게 다이렉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얽혀 있고 가족도 얽혀 있고 막 제3자도 있고 막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될 때 이거를 과연 얼만큼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결과까지 다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내려면 모두가 조금은 다 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러면은 각각 고려해야 되잖아. 이 사람한테 조금 실과 득이 있는 부분, 타인한테 좀 실과득, 나에게 어떤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인지적인 어떤 충분한 과정이 필요한데, 통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뒤에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 자, 이 사람이 킬러예요. 자, 이 사람이 침팬지하고 연구를 했어요. 침팬지를 이렇게 보다가 손다이크 거는 너무 문제 상자는 너무 쉬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침팬지한테 이런 요 상자거든요. 나무 상자인데 이렇게 그림에도 있죠. 근데 여기 이게 사진은 안 나는데 여기 바나나가 있어요. 여기 천장에. 근데 얘네한테 우리에다가 이렇게 주고서 얘네가 뭘 하는지 이제 관찰하는 거야. 계속. 근데 얘네가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그걸 딸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침팬지들이 한참 보고 있다가 도구를 하나씩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여기 막대가 있으니까 막대기로 한번 쳐보기도 하고, 근데 막대기로 치다가 이게 안 되니까는 좀 이렇게 짧은 것 같으니까 천장에 워낙 높게 있으니까는 이번에는 이렇게 단을 쌓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진짜 놀라워요. 여기 막대기가 2개거든요. 이 그림이 좀 잘렸는데 여기 끊어졌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두껍고 이게 좀 더 얇아요, 막대기가. 근데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 닿으니까는 2개를 그 홈에다가 연결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게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가 우연하게 성공한 게 아니라 한참 이렇게 지그시 침팬지가 지켜보고 있다가 생각하고 있다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한번 해보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될 거라고 예측하고 하는 거죠. 이게 인사이트, 통찰학습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디서 봤을까요? 사진은 처음 봤는데, 자, 어디서 봤을까요? 이 사람 어디서 봤을까? 이 사람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나와. 봤어, 우리. 어디서 봤어요? 형태주의, 게슈탈트. 게슈탈트를 처음 얘기했던, 이렇게 처음 창시했던 세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었어요.
근데 게스탈트가 뭐예요?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전체. 네. 이게 뭐야? 전체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전체를 알아야지 우리가 갑자기 딱 하고 어떤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인사이트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통찰학습, 킬러. 자, 얘는 세 번째 줄을 치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상황에 대한 통찰을 획득하여 요소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재구성하는 방식.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롭게 동일한 객체를 갖고서도 다르게 재구성해가지고 문제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사진이 더 잘 보이네요. 대단하지 않나요? 침팬지들? 계단도 만들고 장대도 만들고. 자, 근데 통찰이 갑자기 바뀌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사실은 얘도 어떻게 보면 3대 학습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어떤 순간에 그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인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얘는 시행착오가 아니라 통찰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던 행동주의는 시행착오를 하다가 우연하게 얻은 거 아니냐. 우연하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학습하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행착오만 겪으면서 배우진 않잖아요. 물론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우는 게 있죠. 인간들도. 근데 우리가 다 맨날 어떻게 실패하면서 배워요. 가끔 어떤 날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좀 머리를 잘 쓰고 인사이트가 확 올라오는 유레카를 외치는 날이 있기도 하죠. 네. 아, 뒤에 이거까지 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보충이 또 있네. 10분 쉬었다가 보충할게요. 네.